자, 부동산에도 버티기를 하면 답이 될까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양도세 중과 앞두고 버티기 증여 나섰다. 사실 이미 양도세 중과는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이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버티기 증여가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되는 기사로 제목이 좀 안 나오는데 상속 전문 변호사 골치 아픈 부동산 증여 고민 해결법 소개 요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도록 하죠.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4월 22일 날 이렇게 나왔던 기사입니다. 김현정 기자님이신데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죠. 자, 다주택자 커진 세부담에도 일단 버틴다. 매매 대신 증여한다. 증여 건수 33% 올라서 특히 강남 사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아파트 팔기는 싫고 보유하기는 어려우니 증여하겠습니다. 그냥 이 기사는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 기사는 요 한 줄로 그냥 딱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게 좋은 기사예요. 좋은 문서고요. 자,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종부세 인상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단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고 세금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 매물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6월 되기 전에 절세 매물이 일부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세금 많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늘었다고 이게 갑자기 물건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아니 근데 조금 늘어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도세, 보유세 부담에 자식에게 증여할래요. 자, 아파트를 증여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금 관련 고민글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다주택자는 아파트가 세 채나 있어서 딸이나 아들에게 한 채 혹은 두 채 다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채널 제네시스박을 보시면 되죠. 버텨볼까 싶다가도 팔려니까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증여를 결정했다. 경기도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한 신혼부부는 시부모님이 2주택자라서 세금 부담이 되시는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한다. 물레역에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증여세 3억 원을 부담하고 증여를 받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지난 1년간 미뤄왔던 양도세율 중과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면서 양도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2주택은 10%, 3주택은 20% 가산돼서 각각 기본세율에서 10% 또는 20%가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각각 10% 추가로 인상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오는 6월 1일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더 올라가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가 10%포인트가 더 상승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미 중과는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10%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 과표에서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한다면은 요 5억의 10%포인트인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5천만 원 큰 돈이죠. 5천만 원 큰 돈인데 어차피 양도 차익 5억 상태에서 중과를 맞아버리면은요 이미 그 자체가 꽤 커요.
그리고 거기에 아픈 데서 5천만 원 더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내야 되는 세금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3억을 맞아서 세부담이 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5천이 더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5천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6월 1일 전에 파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양도세 중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10%포인트가 이제 더 가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포인트가 더 가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0%를 내가 아끼기 위해서 높은 양도세를 맞고 팔 거냐, 이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주변에 대부분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어차피 나는 세게 맞는데 여기서 10% 아끼려고 내가 지금 팔아야 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유세도 무시할 수 없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주택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로 곱해 산정하고, 종부세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고, 종부세도 6월 1일 납부 기준으로 돼가지고 12월 달에 내고, 그런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8%로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림을 보면은 6월 1일이 되면 양도세 중과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세도 이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매도. 이게 제일 깔끔해요. 두 번째, 임대주택으로 등록. 그리고 세 번째, 증여. 이거인 거죠. 그런데 봤더니 양도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에이씨, 안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굳이 증여밖에 없다는 거죠. 이 스토리. 그래서 이 스토리는 뭐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82.5%로 높다 보니 가족 간 증여가 늘고 있다. 이때 이제 82.5%는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올해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 올라갔고 6월이 되면은 최고 세율 3주택 이상 중과 같은 경우에 30%포인트가 가능하니까 과표가 10억이면은 45 더하기 30 하면은 75가 되는 거예요. 75에 지방소득세 붙으면 82.5가 되는 거죠. 한국부동산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1,866건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고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제 기억에 이거 91,866보다 더 높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기간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가장 많은 23,675건 기록했다. 전년 12,514건보다도 2배 가까이 급증한 거다. 특히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4구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진 대표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버틸 여력이 있어서 금매물 출원 자체는 없다. 이들이 재산 증식용 투자라기보다는 자녀 증여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녀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매물이 없다 보니 매매 자체는 많지 않은 걸로 보인다. 증여세는 공시가로 신고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조금 그래도 낮출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기사를 본다는 거죠. 요거 이제 너무 한 줄로 보면은 약간 너무 이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이 현재로서는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파는 경우와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주택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적으로 아마 요거에 제 지분이 한 20%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다양한 공약이 나오고 있고 이때 선거는 대선이죠. 적어도 오는 6월까지는 다들 관망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거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패드에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되면
양도세가 더 부담이 되고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양도세 중과를 놓고 보면은 1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거에서 좀 더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이거보다는요. 이게 무서워. 이게 보유세가. 보유세가 무서워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보유세를 그냥 내고 그냥 버틸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그냥 갖고 가버릴 거예요. 근데 이 보유세가 너무 세니까 이제 이렇게 증여 쪽으로 가는 거죠. 보유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나도 보유세도 좀 줄이고 어차피 자녀한테 어차피 줄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증여를 하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증여를 한다는 거는 최소 5년 동안은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5년 안에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안에 내가 팔아버리면은 당초 취득가로 가서 세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동일해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은 버틴다는 건데 5년을 버틴다는 거는 중장기 관점에서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가도 떨어질 것 같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거 팔아버려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녀한테 뭔가 장난감을 하나 사주거나 물건 하나 사줄 때 이왕이면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옷 사주고 싶고. 똑같죠. 그게 옷이냐 장난감이냐 해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세금만 아시면 안 돼요. 세금만 아시면 안 되고 어차피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도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이게 최고세율 82.5까지 가면은 이게 소득 취득세 내고 보유세 내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헌 소송감이라고 지금 대상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한국 납세자 몇 명도 있죠. 다 계산해 보면 소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고 6월 전에도 보니까 증여가 이렇게 올라갔다. 게다가 이제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 여당에서도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약간 정책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좀 관망세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월 달이 됐습니다. 6월 달이 돼서 보유세가 픽스가 되죠. 이제 올해 거가 보유세가 픽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보유세 내는 사람인데 보유세가 딱 고정이 되잖아요. 요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이제 어차피 뭐 정해졌잖아요. 어차피 올해 보유세 내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연도 보유세, 즉 다음 연도 6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이제 느긋해지는 거죠. 내가 보유세가 픽스가 됐는데 고정이 됐는데 7월 달에 파나 8월 달에 파나 내년 2월 달에 파나 양도세 합산과세 빼놓고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보유세 내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매물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밖에 없구나. 증여를 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4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공시 가격 확정되잖아요. 그거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6월 1일 전에 보유세 또 확정되니까 그 전에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미 우리 명사 초청 특강에서 이승현 회계사님 모시고 한번 말 들어봤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관련된 또 전문가분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좀 먼저 밝혀야죠.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고요. 21년 4월 21일, 우리 주니어 생일날 올라온 기사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들 고민 깊어지고 있고, 종부세와 양도세 걱정, 뭐 앞에 봤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최근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상담하기 위해서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향하는 발길을 들고 있다. 이 상속 증여는 부동산 분들이 또 많이 좀 잘 하세요. 그 변호사분들이. 세무사님도 잘 하시는데,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하는 쪽으로 정하고 절세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앞에 내용 기사가 딱 괴를 같이 하죠. 야, 이 수많은 기사 중에서 어떻게 연관되는 두 개 기사를 제네시스는 찾아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김수환 부동산 상속 변호사는 21년 6월부터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이 인상,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주택 금액 시 대출 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 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에서 세금 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드시 부동산 상속 변호사와 상담해서 증여 문제를 사전 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변호사분한테 갈지 세무사한테 갈지는 선택하시고요. 뭐 일단 알아둬야 되는 상황은 이거는 뭐 우리 기본이죠.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식은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요거는 10년 합산이라는 거. 이렇게만 보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할 듯하지만 어차피 자식에게 나중에 집을 물려줄 때 또 한 번 증여세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2번 세금 내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즉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가 있다.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한 차가 있는데 요 집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원래 하려고 했었대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이제 증여세를 한번 내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부가 나중에 뭐 명을 달리하면 결국에는 이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증여세 또 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곧바로 어차피 자녀한테 증여해줬고 곧바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자녀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능력이에요. 소득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자녀가 저 집을 증여받을 만한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그 집도 보유세를 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낼 수 있는 그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자녀를 빨리, 학교도 보내고 빨리 취업도 시켜야 되는데, 좀 일찍 나올 걸 그랬어요. 그죠? 자, 김소환 부동산 상속 변호사는 일단 증여 결정했다면 즉시 실행하는 게 좋다. 즉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Right now. 이는 증여 과표 산정의 대원칙이 시세 증여, 이른바 시가로 증여 재산을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 나왔을 때 진짜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 이승현 회계사님이 뭐였었어요? 오늘 증여하는 게 가장 싸다. 오늘 증여가 가장 싸다.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시가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데 보통 양도일 전 6개월, 양도일 후 3개월까지의 죄송해요. 보통 양도일 전 6개월, 양도일 후 3개월까지의 당해 재산 및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 경매 가격을 시가로 정한다는 거죠.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되게 많구나. 뭐가 되게 많아서 시가와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걸로 과세한다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적용된다. 기억나세요? 해당 증여재산을 최근에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윗집, 옆집 비슷하잖아요. 매매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유사재산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정하는 거다. 만약 유사 매매 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은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이 시가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러니까 비슷한 녀석 중에서 차익이 좀 적은 걸로 간다는 거죠. 혹시 유사 재산의 시가도 없으면은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으로 시가를 적용한다.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앞에 순서에서 딱 걸려버리면은 나는 공시가격으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앞에 아파트 경우에 유사 매매 사례가가 있다. 그러면 유사 매매 사례가에서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가격으로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보면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이렇다는 거지, 내가 증여하려는 게 아파트고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그러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오늘 증여하는 게 가장 싼지 그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왜 오늘 증여하면 싸냐? 이거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점에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이 시점에 증여를 하면은 증여 전 6개월, 증여하고 나서 3월, 토탈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시가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이걸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증여를 아파트로 했는데 요때 뭐 좀 약간 가격을 낮추거나 공시가로 하거나 좀 이렇게 낮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 나서 요 시점에 3개월이 되는 요 시점에 유사 매매 사례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은 부담할 수 있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우리 지난번 명사초청 특강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설마 저만 기억이 나는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승현 회계사님 같은 경우도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게 했었죠. 계속해서 봅시다. 김수환 변호사는 고가 아파트라면 시세폭이 크기 때문에 증여 전에 감정평가를 따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간혹 실거래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그렇죠. 같은 아파트라도 동호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감정을 하면 대부분 일반 실거래가보다는 살짝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니까. 그래서 일찍 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최상의 증여는 타이밍과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같이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제 좀 부동산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라는 게, 이 기사는 약간은 좀 약간 광고성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한테 도움 되는 거니까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5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가 결정되니까 혹시 관련된 걸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향후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도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자, 마지막으로 김수환 부동산 변호사는, 자, 원칙적으로 증여란 계약서의 유무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구두로 증여를 한다고 계약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민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저도 이제 민법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속 증여는 이 민법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특히 더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언제 계약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련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이제 계약서니까 세무사님들도 잘 하시지만 변호사분들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참고하시고요. 밑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네이버 지식인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두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증거를 잘 남겨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두,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녹취보다는 어떻게든 텍스트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면 가장 좋고 정 안 되면 문자 뭐 이런 거, 아무튼 이메일, 이게 문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구두로 내가 녹취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많이 증거는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6월이 되면 양도세도 늘어나고 보유세도 늘어난다. 그리고 증여할 때 좀 이런 거 알아라. 사실 다 이미 우리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네시스가 왜 이 기사를 다시 또 갖고 왔냐 하면은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과연 6월 전에 절세 매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6월 이후에 벌어질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었던 게 어떤 거죠? 그렇죠. 요거였죠. 요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나름 이렇게 요약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6월 달이 넘어가면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도 없을 것이고 등록도 안 되고 증여도 좀 막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전에 이렇게 일부 특히 증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강남 사고가 가장 많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증여가 된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의 매물이 5년은 잠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 2, 3 세 채가 있다. 1, 2, 3 세 채가 있는데 얘는 그냥 별 하나짜리, 2번은 별 2개짜리, 3번이 별 3개짜리 가장 예쁜 놈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어떤 놈을 주고 싶어요? 별 1개짜리 주고 싶으세요? 3개짜리 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별 3개짜리 아니겠어요? 그럼 별 3개짜리가 이렇게 증여로 가니까 내가 원하는, 좀 절세 매물로 사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여기 2개에서 나오는 거 내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2가지가 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수하시라는 거죠. 본인한테 맞다면.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저라면 저점에서 잡는 거는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이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여력이 되고 대출이 나오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서 만족하면 그냥 하는 거지, 저걸 한 2년, 3년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앞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점들이 이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6월달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이후에 벌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또 굉장히 좀 많은 요소들이 첨가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장 생각했을 때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 왜냐면 여권에서도 다시 크게는 안 하겠지만 내년 대선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공급이 될 거냐. 근데 공급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급 약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전청약이라는 걸 또 하잖아요. 참 그런데 실제 입주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6월 이후에 시장을 보면은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량이 너무 없거든요. 진짜 걱정이에요. 뭐든 저는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장을 바라보실 때 보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지, 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약간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초보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이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역량이라고 한다면, 내가 초보였을 때는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 차이를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나는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갭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보는 거랑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랑 이 갭이 줄어들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러면서 내 역량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상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어차피 초보고 어차피 나는 자금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계속 여기에 있어, 이렇게. 그럼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요,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관심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부동산 계약서 안 쓰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제 말 방금 이해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임차 계약서는 써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집을 사면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나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부모님이 언제 평생 동안 살아 계세요? 나중에 본인이 성인 돼가지고 하셔야죠. 저는 저희 마누라 남편이 해주는데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본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올라가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왕이면 여기 있어야죠. 그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걸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도지코인 같은 거 있긴 한데. 네, 농담이고요. 그런 거에 이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한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세금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료 보고, 보도자료 원문 보고 나름의 예측을 해봐요. 이런 규제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정책 나올 것 같은데 갖고 이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봐봐요. 갖고 역시 예상한 대로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이거 하면 너무 오래 가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관심 있는 단지 다 찍어놔야죠. 다 찍어놓고 그 단지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매주 체크하셔야 돼요. 매주. 그 정도 노력은 있으셔야죠. 내가 집을 살 거라면, 그리고 내가 저점을 잡고 싶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트래킹을 해야지, 내가 얘는 더 안 떨어지겠다, 올라가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보아놓고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거 몰라요, 그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트래킹 해줘야 돼요. 관심 있는 단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부동산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하고 좀 달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좀 끝나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좀, 다른 일정이 많이 있고, 자료를 좀 만들 게 많아서 오늘 뒤풀이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배지 달리신 멤버십 분들, 내일 우리 멤버십 특강 오후 2시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주말 평일날 바꾸어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소통 더 많이 하고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규 수강생분들은 오늘 저녁에 줌 라이브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 뭐 안 해도 되겠구나. 그때 또 하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일요일날 가니까 그때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주말이 바쁠 것 같은데 저도 컨디션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30분 밑으로 좀 줄이고 싶은데 많이 해서 좀 죄송해요.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도 한 번 더 쓰고요.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오늘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신 메뉴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또 남은 오후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오후 시간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친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